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 연 0.75%로 올렸습니다. 관련 발표 들어보시죠.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견실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완화적 금융 여건 하에서 금융 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금융당국의 설명은 너무 어렵습니다. 1년 3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배경과 가계경제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그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자, 서 기자. 금리 인상 배경 좀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지난해 5월 이후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5개월 만에 인상이고요. 이 인상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변동이 없었던 거고 그 전에 언제 인상했냐로 찾아보면 33개월 전입니다. 2018년. 그러니까 왜 인상을 했냐? 예견된 인상입니다. 그래프 하나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지금 이주열 총재가 금융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금융 불균형이 자산 가격 거품 그리고 그걸 불러온 가계 부채입니다. 기준금리 자체는 0.75%가 됐고요. 25 bp가 올랐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가계 신용 잔액을 보면 1,800조입니다. 지난 2분기 기준으로요. 1,800조가 사실 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전세 대출 아니면 그 외 다른 가계 대출 이런 것들 고려하면 2,000조가 넘는다. 어쩌면 3,000조가 될 수도 있다. 이대로 두면 한 5, 6년만 지나면 4,000조까지 간다. 그럼 GDP 2배인데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왜 이렇게 늘었을까? 계속해서 느는 이유 보면 누군가가 추가로도 시장에 유입이 된 건데 그게 바로 2030이라는 겁니다. 20대, 30대가 전통적으로는 주식은 하더라도 부동산을 사는 계층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마련한 통계를 보니까 부동산을 많이 샀다라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보니까 가장 많이 부동산을 산 계층이 2030이고 특히 가장 30대가 많아요, 심지어. 네, 30대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60대가 가장 많이 샀는데 지금은 이제 최대 부채 비율에 이른 연령층이 30대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집을 사서 결혼한다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20대, 30대 좀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은 사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사지 않으면 도태된다. 아니면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쌀 때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다. 일종의 패닉바잉이죠. 이런 현상이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패닉바잉, 영끌 투자 이런 것 때문에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올린다. 네. 미국은 금리 인상이 아직 멀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던데. 자, 멀었다고는 해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굉장히 이제 비둘기적인 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면 부인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테이퍼링은 또 뭐예요? 테이퍼링은 이제 지금 양적 완화를 해서 정부가 엄청난 돈을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양적 완화를 줄여나가면 시장이 스스로 이제 버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증시 등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거예요. 정부가 양적 완화를 줄이면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인데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 지금 내일 모레 금요일 현지 시간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테이퍼링 언급이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는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양적인 조절 문제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연내에는 아주 조용하게 시도할 것이다 이런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미국은 물가가 오른다 혹시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또 정부가 이제 돈줄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좀 이제 증시 등 금융가가 힘들어지겠지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금리 인상 조치가 미국이 향후에 인상을 할 것을 전제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한 3가지 정도.
일단 성장 전망이 굉장히 탄탄하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수정치를 내놨는데 4.0 그대로입니다. 4.0이면 굉장히 높은 거고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거거든요. 올해도 성장률 전망이 아주 좋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기저효과 때문은 아니에요, 그 성장. 기저 효과도 있죠. 기저 효과도 있지만 수출이 워낙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쓸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해외에 팔아서 경제 파이를 키운 나라거든요. 근데 이 수출이 올해 사상 최대로 좋다. 계속 좋다. 그 어느 때보다 좋다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소비가 좀 대면 소비는 상당히 침체돼 있고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힘들긴 합니다만 비대면 소비 이 소비자들이 적응을 한 거예요. 비대면 소비 그리고 뭐 사치품, 고가 사치품 소비 이런 쪽은 굉장히 좋거든요. 자동차도 많이 사고요. 그래서 이 정부 재정 지출까지 합해서 좋다. 나머지는 백신 이제 결국 더 많이 맞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분기쯤 되면 대면 서비스업도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물가. 지금 물가 상승률도 오늘 2.1%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 말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경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 여기에도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네. 뭐 상가들 너무 어렵다고 다 이제 임대 뭐 네. 붙어 있고 난리인데 이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 불균형이라고 하는 총재가 계속 얘기하는 것, 불균형,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계부채가 부풀어 있고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이게 돈이 되는 분야로만 가고 돈이 안 되는 분야는 계속 안 좋은 이런 상태라는 거죠. 아랫목만 절절 끓고 윗목은 계속 추운 맞습니다. 물그릇이 얼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 우리 그동안 얘기할 때 물론 우리나라에서 많이 올랐다고는 했지만 국제 비교하는 OECD나 IMF 자료를 보면 그동안 하나도 안 올랐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다. 특히 웃으시네요. OECD 5년 통계를 보면 한 40개 나라 정도를 집계했을 때 끝에서 6번째로 올랐다. 별로 안 올랐다. 이런 통계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맞느냐, 현실과 맞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그동안은 뭐 실질 가격으로 치면 안 올랐다는 얘기가 가능했는데 올해는요.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요.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가장 먼저 2017년, 18년 정도부터 올랐고요. 2019년 이때부터는 수도권도 같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집값도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지나서 올해쯤부터는 이제 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아니면 좀 정체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집값 흐름을 보면요. 오늘도 발표가 나왔는데 1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주간 단위로 보면.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누적 상승률이 작년보다 2배 넘게 올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집값은 더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보기에도 이거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상황이고 거품으로 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된다는 상황이니 집값 때문에 금리를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경제 전문 기자한테 말이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집값이 오르는 겁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까? 둘 다라고 해야겠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물가가 오르지 않고 집값, 주식값, 코인값 이런 것만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목은 계속 얼죠. 네. 네. 자, 그러면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물론 부동산 가격 잡자고만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닐 테지만 아니지만 네. 잡힐까요? 효과가 있을까? 오늘 뭐 가장 관심 있는 대목은 그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전망과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오늘의 금리 인상이 당장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올리기 시작했는데 올해 연내로 2-3번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3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는 무렵에 정말 빅컷을 했습니다. 1% 위에 있는 이 금리를 후려쳤죠. 제로 금리로 만들어서 다시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 차례 금리가 오른다면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큰 안정화의 영향은 없겠으나 부동산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줬다. 이런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이겁니다. 지금 빚내서 이른바 영끌 투자, 패닉 바잉한 사람들도 워낙 많고 유동성 파티라고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도 심지어 많고 이거 금리 오르면 어떡하죠? 이거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가게? 일단 부담을 느끼라고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오늘 그러라고 이주열 올린 거다. 총재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0.25%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다만 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 선호 성향을 낮추게 될 것이다. 기대 심리를 낮추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0.25%포인트 올린 것이 시작이고 시작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실질 금리는 여전히 중립 금리보다 낮은 상태다.
그러니까 금리 더 올릴 여력이 있다는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려갈 거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신호를 주는 효과, 이건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말라. 점점 네.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신호군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뭐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안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죠? 증시는 떨어졌죠. 이 금리 인상은 증시에는 항상 악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겠느냐? 그렇진 않다. 제한적인 영향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0.5%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하향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증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증시에 충격까지 주진 않았어요. 하느니 앞으로도 더 올릴 여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네. 몇 번 더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습니까? 한은은 몇 번 더 올린다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렇죠. 뭐 대충 이렇게 올릴 것이다. 네, 알아들을 수 없는 가이던스만 이야기만 주는데 하죠. 네. 다만 그 해외 그 투자은행들 전망을 한번 보면요.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올해 2번 올린다. 8월 그리고 10월도 있는데 10월은 올리지 않고 11월에 올릴 것이다. 근데 그렇게 올리더라도 한국이 계속 기업 이익 전망이 너무 좋고 그리고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그 이후에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내년 3분기까지 좀 멀리 잡았죠. 그리고 한 3번 정도 올릴 거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야, 일단 오늘 금리 인상은 빚내서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라는 신호다. 그렇죠. 라는 게 서영민 기자의 해석이었어요. 사실 한국은행이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물가 잡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물가를 잡아야 할 필요는 없어지고 대신 돈은 계속해서 풀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은 금융 불균형이 왔으니 한국은행까지 부동산 값 잡는 데 들어선 겁니다. 네, 절절 끓는 아랫목, 그러니까 아랫목은 좀 신호가 갈 텐데 윗목에도 뭔가 신호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한국은행이 할 일은 아니긴 하죠. 네. 지금까지 서영민 기자,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